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은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에서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 개최됩니다. 김일봉 초음파 교실은 이 이념이 초음파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이념 때문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초음파 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임상초음파학회에서도 우리 김일봉 초음파교실 멤버 8명이 이 초음파 강의와 현장 코스를 담당했습니다. 정말 초음파 강사의 사관학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으로 말하자면 화랑대와 똑같은 육군 사관학교 같은 그런 참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메디컬 타임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초음파 난민이 된 내과 전공의들 병원 학회 대책 마련의 분주 50회 참여 의무와 현실적인 한계 가별 협력 어려운 중소병원 등은 하소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과 전문의 시험의 필수 과정으로 초음파 검사 참여가 의무화됐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수련 기간 자체가 짧아진 데다가 현실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수련병원이 많아 병원과 학회들이 분주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A종합병 관계자는 23일 최대한 전공의들이 초음파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대학병원들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종합병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과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으로 초음파 검사 50회 이상 참여와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 이해 참석을 명시해야 했다. 이에 맞춰 대학병원들은 상당수가 영상의학과 협조를 구하거나 내과 자체적으로 초음파 검사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이미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부터 영상의학과 협력에 내과 전공인들의 초음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50회가 아니라 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학병원에는 수련병원과 대학병원 중에서 가별 협력이 어려운 곳이 있다. 이들은 사실상 전공의들의 초음파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근 대학병원에 협조를 요청해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우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병 관계자는 우선 친분이 있는 인근 대학병원에 협조를 구해 그 병원 전공의들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로 돌아가자 해당 병원은 물론 관련 학회들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초음파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건 물론 지역 거점 대학병원에 지속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사실상 권역 초음교육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내과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 의무화에 앞서 이미 영상의학과가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태이고 영상에 있는 수련병원은 큰 문제 없이 수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영상의학과 없는 수련병원인데 이 또한 내과학계에 문의할 경우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된 위탁 수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련에 문제가 없도록 번역센터 등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초음파의학계와 내과 전문의들로 구성한 대한임상초음파학계는 초음파 교육센터를 마련해 난민으로 전락한 전공 교육에 나서고 있다. 초음파학계는 한국초음파의학재단과 초음파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장 코스를 포함한 전공의 교육에 들어갔다. 임상초음파학계도 지난달 교육센터를 설립을 마치고 우선 수련에 차질을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상초음파학회 박현절 이사장은 설립 목적은 초음파에 관련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전공의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초음파 교육을 받지 못해 전문의 시험을 보지만은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초음파학회와 의학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교육센터를 낸 것은 경쟁이 아니냐 의견이 있지만 전공을 위해서 경쟁을 떠나 더할 나위 없는 조치라며 센터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교육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혼선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2000년 순천향 병원에서 임상초음파 순천향 병원에 주최하는 제10회 복부초음파 진단 워크숍에 강사로 초청된 이래 제가 많은 초음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그래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초음파 교육은 예전보다는 의과대학생 때 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동초사 경기대 의학과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초음파 교육을 해봤더니 아주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이 스킬,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지던트가 아니고 의학과 본과 3학년 또는 4학년의 기초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의학과의 파견 교육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내과에서 영상의학과에 파견 근무 했지만 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상의학과 파견 교육이 성공되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의학과에 파견 가기 전에 이 초음파의 기초 교육을 시킨 다음에 파견을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야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세돌이한테 바둑을 배우러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해서 이 영상의학 파견할 때 적어도 영상의학과 선생님 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의학회라든지 영상의학과 교실에 이런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직접 가르치는 사람의 또 이 교육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육 시간당 보상을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교에 와서 직접적인 프로브를 잡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으로서 안 되고 행정 코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첫째 미리 가기 전에 기초교육, 영상의학과에서 견학교육,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행정 코스 교육,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가기 전에 기초교육, 행정 코스, 영상의학과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초음파 교육센터를 만든다는 의견에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병원마다 이 초음파 교육이 가능한 데도 있고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 교육센터를 만들어가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서울 아산병원 주최 복부초음파 연수강좌 해설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소연 교수님의 미만성 간질환의 초음파 검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만성 간질환의 진단은 굉장히 초음파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정의 기준은 간의 전체적인 윤곽이 어떠냐, 그 다음에 간 실질 에코가 어떠냐,
두 가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의 윤곽에 뭐 비우가 있거나 위축이 있느냐, 컨피규레이션이 어떠냐, 그 다음에 간실질 에코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정상 간실질 에코는 심장의 피질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고 비장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이 말은 비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간이고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미만성 간질환은 일반적으로 간실질의 에코의 증가가 보입니다. 이것은 간실질의 팻이나 파이브로시스 같은 거에 의해서 주로 그렇습니다. 뭐 쿠퍼의 침면에는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물질의 침면 이런 것도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만성. 그러나 이제 급성 간염처럼 간의 전체적으로 플루이드가 고이는 경우에는 간실질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코의 판정은 초음파 기계의 종류나 기계의 설정에 영향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제의 주관적인 판단도 좌우됩니다. 저 경우에도 이 초음파 기계가 새로운 기종으로 바꿀 때는 간실질 에코의 판정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미만성 간질환이나 국소성 간질환과 달리 이 대조되는 영상이 없죠. 결절인 경우는 그 결절의 에코와 주위 정상 간실질의 에코와 대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미만성 간질환은 전체적으로 에코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건 도대체 에코가 올라갔는지 정상인지 고소한지 파인한지 감별이 좀 어렵습니다. 간 종대의 판정에 간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신장, 콩팥이 아니고 키죠. 신장, 체포면에 비례하고 나이가 들면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신장의 그 다이아메트 크기를 어디서 재을 것이냐 굉장히 층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드 헤파틱 라인에서 종단면에 15cm 이상, 미드 클래비큘 라인에 16cm 이상은 간 종대로 이렇게 러프하게 합니다. 그런데 책에 따라 틀린다마는 어떤 책에는 간 자역과 우역을 따로 구분하고 여기 이제 심화부 종단사, 우측 복부 종단상이죠. 그래서 요 랭스, 랩터 랭스가 정상은 7에서 11, 요 뎁스가 5에서 11로 잡아가 11cm 이상 랭스, 여기 11cm, 뎁스가 7cm 이상 되면 종대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간자역. 위쪽은 7cm, 5cm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우엽에서는 랭스를 기준합니다. 랭스는 9에서 16입니다. 그래서 종대의 기준은 요 랭스가 16cm, 위쪽은 9cm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역, 우엽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 7, 16으로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러프하게 올 때는 11, 16, 그 다음에 7, 11, 자엽 11, 우엽 16, 요건 랭스고 뎁스는 7, 11, 16, 7 이렇게 외우십시오. 전반적인 에코의 중요한데 간실질 에코는 신장 피질 에코가 뚜렷하게 증가될 때는 지방간으로 추정합니다. 지방간은 간 셰프에 주로 트리그레셔라이드가 작은 방울 형태로 드롭let 형태로 침착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의 원인은 비만이나 당뇨병, 하이퍼알리멘테이션, 고지혈증, 알코올 과다 섭취, 스테로이드, 또 다양한 원인의 간염, 시형 간염이 경우에 따라서는 간에 지방간이 동반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 미상.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N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대사 이상에 동반되는데 알코올 섭취에 관계없이
지방간이 오게 됩니다. 이 지방간에서 GOT, GPT가 없으면서 간에 지방이 침전되는 게 심플 스테아토시스죠. 이런 환자가 경과 관찰하면 3에서 5%에서 난알코올릭 스테아토 헤파티티스 내시를 거쳐가지고 간 경변을 동반합니다. 이게 NAFLD가 전체적인 포괄된 개념이고 여기에 내시는 NAFLD 중에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난알코올릭 스테아토 헤파티티스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동반된 내시의 경우에는 25%에서 간경변으로 진단됩니다. 그렇게 심플 스테아토에서 내시가 난 환자는 적지만 내시에서 리버시로스가 한 환자는 25%로 상당히 여기서 보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만성 지방간 디퓨저 패티 리버의 초음파 소견은요, 간 실제로 에코가 증가됩니다. 간 실제에서 이거는 간 실제로 에코가 증가되는 것은 이 지방 내 간 세포 내 지방의 드로플렛과 세포 사이의 물 성분 간의 강한 음양 계면을 의해서 생기는 산란 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간 실제 에코가 증가되면 문맥백 에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문맥백은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니까 간 실제로다 에코가 높아가 문맥백이 두껍고 고에코로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패티 리버가 되어버리면 간 실제 에코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맥백 에코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이 표면에서 많이 반사하니까 밑에 들어갈 초음파 빔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 감쇄가 되고 횡격막 같은 심부 구조물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횡격막이나 또는 깊숙하게는 포탈베인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 종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소견이 우리가 패티 리버의 디퓨저 패티 리버의 초음파 소견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 지방간이 왜 고에코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의 고에코 기전이죠. 우리가 초음파 빔이 초음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간 세포가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헤파토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돼 있죠. 팻이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자, 요 폐하고 드롭버렸고 여기 있는 세포질의 수분 성분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요 사이는 강한 음양 계면을 형성합니다. 음양 계면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와서 이 강한 음양 계면에서 와가 바로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여기 작기 때문에 산란을 일으키죠. 이게 물질이 세포가 아니고 큰 거라 하면 바로 다이렉트하게 되지만 작은이기 때문에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과 산란되면 산란파끼리 산란파가 부딪혀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산란에 의한 반사. 자, 이렇게 산란에 의한 반사가 일어나려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요 세포가 아주 초음파 빔의 그 파장에 가까워야 돼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산란은 되지만 산란에 부딪혀가
반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요 폐하고 헤파토사이트 말고 다른 구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개가 있어야만이 산란파가 부딪혀가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간의 고에코 기전은 산란파의 충돌에 의한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반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간은 고에코로 알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피하 지방은 고에코로 보이지 않고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 지방은 저에코의 기준 이제 산란에 의한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밑에 지방이 피부 스킨이고 스킨 밑에 지방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지방으로만 구성이 지방으로 팻도 세포만 구성이 되는 거죠. 팻은 이 전체가 팻이죠. 이게 팻입니다. 그래서 팻이 들어가가 산란을 일으키지 산란에 의한 그 반사가 충돌을 일으키는 예전입니다. 산란에 의한 산란파의 충돌에 의한 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사가 없어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방 간의 초음파 속에는 이렇게 이제 고에코로 보이고 심부 감쇄가 일어나서 뒤쪽에 어둡게 보이고 문맥백 에코가 보이지 않고 간이 정대가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지방 간의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의 분류에 대해서 이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김일봉 초음파 토일 집중 워크숍이 2017년 7월 15일, 7월 16일 제1기, 7월 20일, 23일 제2기 강좌가 마련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토요일은 오후 5시에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초음파 교육을 하는 코스입니다. 이거는 강의는 없고 현역 코스만 진행합니다. 지금 1기가 5명 중에 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지금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2기도 신청 접수 중입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2089 010-4532-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에 영초사 제14기 2014년 7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에서 진행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하고 하목하고 토일하고 하목 이렇게 8차례 진행합니다. 빨간 포시는 제가 직접 하고 요 새까만 포시는 우리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 그리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